문서 끝까지 다 했나요? 대광초월 뭐 이런 문제 나오니까 다 했나요? 일단 얘기는 하셨는데 그때 자료나 이런 게 조금 공유가 안 돼서 전달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정인지 후수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그 슈타이너가 언어 이론에 대해 가지고 강연록이 남아있는 게 정식으로 두 가지가 있고, 이미 자료로 제가 올려드린 언어의 영, 언어의 기원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강연에서 언어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다른 강연 중에 중간중간 끼어 들어가는 사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어디로부터 나왔고 본래 성질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개요와 관련해서는 슈타이너의 언어 이론의 삶과 관련해서는 이 정인지 구서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내용상 완벽하게 동일하고 원리적으로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인지 구서는 그 의의를 밝힌 거니까 구체적인 예는 이제 오늘 볼 예의본하고 회례본으로 들어가야 이제 내용이 오겠죠. 그런데 어쨌든 언어가 쉽게 말해서 정인지 구서에서 얘기하기로는 소리가 있으면 무리가 있고 그 소리와 무리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힘으로부터 나와서 인간에게 감각 경험의 어떤 느낌과 의미를 전달하게 됐고 그 느낌과 의미를 살려서 인간들이 언어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그 기원이 쉽게 말해 음양오행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음양오행 부분을 슈타이너는 별기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음양오행에 천문학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2차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별기운을 얼마만큼 이제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인간의 언어와 정서적인 연결, 의식적인 연결을 밝혀내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이게 관건인 건데 슈타이너는 이런 어떤 언어 기원에 대한 시각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는 정도가 일단 슈타이너가 남겨놓은 거인데 비해서 이 국민정음은 바로 이제 이 똑같은 원리에 기초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의 자음, 모음, 음소 전부를 이 별기운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별기운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음양오행으로 설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언어라고 하면 말과 글 두 가지인데 기존의 인류는 글을 가지고 있었지 말을 표기할 방법은 없었고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구술 문화로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걸 표기를 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기록 전용 문자 이걸 서기 전용 문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서기 전용 문자로서의 서양에서는 라틴어, 동양에서는 한자 같은 이런 글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말을 표기하는 문자는 15세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기존의 글자와 사람들의 발음들 간의 어떤 연관성을 높여가지고 발음 자체를 표기할 수 있는 형태로 근대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거. 그런 속에 국민정음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리와 기존 보편 문자의 통일이죠. 소리와 기존 보편 문자의 통합 과정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근대 국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국민정음이 이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로 또 완결된 케이스로 자리를 잡게 됐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주로 늘 말씀드렸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의 문화적 의미가 어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인지 부서의 끝부분에 정인지가 굉장한 어떤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는 대목을 조금 읽어보자면 맨 끝에서 두 번째 문단인데요. 정인지 부서에 공손히 생각하는데 우리 전하는 하늘이 내린 성인이시고 제도를 베푸는 것이 대광을 초월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표현, 대광 초월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이제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조선은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 제후국이었고, 제후국의 모든 공식 문서는 황제국에서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죠. 한마디로 검열을 합니다. 검열을 하는데 배방초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역 대사전에서 공자가 주문왕한테 등산을 했던 표현입니다. 배방을 초월한다. 왕 100명 한판도보다 넘어서는 어떤 공덕을 베풀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황제한테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어느 제국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개수가 100개씩 되는 그런 데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당대의 황제가 아니고 두대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고 어떤 문명을 열어젖혔을 정도의 그런 거대한 전환적 의미가 있는 성인으로 치이는 군주한테 바치는 표현이 대방초월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지편전 학자들이 그 세종대왕의 이 문짝 상제를 놓고 백왕초월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열어젖혔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정음을 지으심에 옛사람이 서술한 바가 없어도 자연의 원리로 이루어냈다. 이 말은 이제 지금 같은 이 훈민정음 같은 이런 체계적인 정의는 과거에 전례가 없다는 얘기이고, 전례가 없지만 이것을 인위적인 논리적 자기적 과정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의 세계관의 바탕으로 이렇게 응양오행, 그게 바로 자연의 이치인데 그 자연의 이치로 자연스럽게 어떤 말과글과 의미가 연결되도록 한 것이다. 맨 앞에 나왔던 이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부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라고 했던 거고 의미상으로는 같은 얘기죠. 그래서 자연의 원리로 이뤄냈다라고 하는 것을 양발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서도 강조를 하고 뒤에서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 강의 중에 저 역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바지만 슈타이너 사상의 핵심은 이거는 슈타이너 스스로의 표현입니다. 나의 사상은 유기적 이론론이다. 그러니까 자유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유기적 이론에서 일원, 하나의 근원,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뻗어나온 어떤 질서가 유기적으로 우리의 인식대상 모든 곳에 다 펼쳐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슈타이너는 바로 자기 스스로의 이론에 해당하는 것을 아카시아 연대기에서 밝히고 있죠. 호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하면서. 그리고 바로 그 슈타이너가 아카시아 연대기에서 밝혔던 그런 어떤 행성들의 질서로부터 동식물, 인간의 심리와 생리까지 전부 연결시켜내는 이런 어떤 일원을 밝혀내고 있는데 그 슈타이너가 밝혀낸 벨기운이라고 하는 이론이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몇 번 이제 강의 중에 보여드렸겠지만 표현이 다를 뿐, 표상이 다를 뿐, 그 어떤 보편 실제에 대한 이해 방식은 완전히 똑같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링크 하나 올려드렸죠. 단톡방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글이 시리즈로 이제 요번이 세 번째 글인데, 요 세 번째 글에도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글은 개념과 표상의 관계에 대한 거였고, 두 번째 글은 언어와 실제 관계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글에서 지금 그만 제가 말씀드렸던 유기 이론론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주의 행성의 질서를 얘기하는 건데, 슈타이너한테서는 그게 사구승체로 표현이 됐고, 동양에서는 그게 음양오행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슈타이너의 언어 이론과 국민정음의 어떤 그 바탕이, 그 이론적 바탕이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오늘 올려드린 링크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지학을 이해하는 것 역시 이게 독일어냐, 일본어냐, 한국어냐, 영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론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 글의 주 내용이고 다행히 좀 이제 문장력이 있는 제자가 있어서 그동안 제가 떠드는 걸 아주 정말 모범적으로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잘 읽힙니다. 제가 쓰면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게 막 터프하게 이런 게 있다 그러고 넘어가 버리는데 아주 조곤조곤 설명을 가능해가지고 아마 부드럽게 읽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찌하여 그 지극한 이치가 무소부지한 것인지 이는 사람이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극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저 동방의 나라가 있은 지 오래지 않은 바 아니지만 괴물 성무의 큰 죄는 아마 오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라고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괴물 성무 이런 표현입니다. 이 괴물이라고 하는 게 괴물 이게 바로 문명을 새롭게 열어젖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무라고 하는 게 그 새로운 문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엘리먼트들, 그 새 문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제도, 문물 이런 것들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걸 성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문명을 열고 그 문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 이게 이제 괴물성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역시도 주나라 군왕한테 빠져진 표현입니다. 동양에서 유교에서 성인이라고 하면 세 사람을 뽑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자가 뽑은 겁니다. 공자는 자기 자신은 성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공자가 자기의 위상을 얘기할 때 자기 제자들은 이제 공자님이 성인이시다고 막 떠받들죠. 근데 공자가 자기 위상을 스스로 얘기할 때에는 수리부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수리부작. 내가 성인들의 말씀을 서술할 수는 있지만 설명할 수는 있지만 감히 지어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성인들이 이미 만들어 놨다. 만들어 놓은 걸 나는 설명할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자도 이 유기이론론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공자님의 말씀 중에서 그 유기이론론적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표현이 대표적인 게 일이관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이관지.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한테 스승님은 모르는 게 없다라고 했을 때 공자가 스스로 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원리로 모든 지엽적인 것을 꿰뚫어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유기이론론의 이론적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일이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일이관지한 원리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라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공자가 남긴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근취 재신하고 원취 재물해라라는 말을 합니다. 근취 재신 가까이에는 자기 몸에서 진리를 구해라. 진리가 자기 안에 이미 작동하고 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몸 속에 움직이고 있는 어떤 질서 이게 바로 진리의 압축형이다. 그리고 원취 재물 멀리 나가봤자 주변의 사물들에서 동일한 원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안에서 그 진리를 찾고 주변의 대관들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우리는 보편 실제적인 진리가 뭔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자님의 뭐 일이관지라든가 근치재신 원치재물이라든가 이런 문제의식들이 사실 다 슈타이너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괴물성무의 큰 지혜가 우리 임금이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제 상찬으로 글을 마무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정직하게 이 문서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집현전의 선비들은 당대 황제국이었던 명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문화적으로 구수한 성취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아주 자신감 있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선언하고 있어서 그래서 소중화주의를 사대주의로만 일종의 어떤 신화로서의 예의의식 같은 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작은 나라지만 문화적으로 하화 문명의 어떤 핵심적인 진보, 진화를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작지만 우리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의 표현으로 소중화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런 이 문서로 봤을 때는 마땅한 이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인지 구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정인지 구서는 실제로 훈민정음의 내용 자체를 보여줬다기보다는 그 제자 원리의 의의를 보여준 거죠. 그
제자 원리가 어디로부터 나왔고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준 거고요. 이 내용으로 들어가는 건 예의편부터 들어갑니다. 근데 예의편과 이제 제자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국민정임이라고 보통 통틀어 말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고 국민정임 예의편, 금방본 정인지 구속, 국민정임 예의편, 그 다음에 해례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넓게 말하면 세 가지 다를 통틀어서 국민정임이라고 하고 좁게 말할 때는 그 중에 예의편, 이게 바로 국민정음입니다. 예의편 한 개를 국민정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밝히고 있는 것은 해례본이에요. 근데 해례본은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6장 중에서도 초성회, 중성회, 종성회, 뭐 용자회 이런 식으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장들이 5개 장이 있고 제자 원리, 제자해라고 해서 제자 원리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제자해입니다. 해례본, 제자해하고 예의편 이렇게 두 가지를 두 가지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제자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의편 그 자체는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 아무 설명 없이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 하고 끝. 그리고 이제 제자에 들어가서 그 구성은 어떤 원리로 나왔다라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의편을 먼저 보고 제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의편 맨 첫 문장이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수도 없이 봤던 그 문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지 어음이 미호중복해서 여문자 불상유통하다. 이게 우리가 번역할 때에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바로 그 문장이죠. 이거를 이제 조금만 재해서 그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리상만 좀 재해서를 덧붙이면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국지 음이란 말이죠. 소리라는 말이잖아요. 소리하고 그 뒤에는 문자 불상유통 문자하고 안 맞다 그랬잖아요. 소리하고 문자하고 안 맞다. 소리끼리 안 맞는 게 아니고 소리하고 문자하고 안 어우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실질적인 뜻은 그때까지의 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록 전용 문자였던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기호화하는 그런 문자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기호화해서 표준화가 이루어진 게 없다 보니까 동일한 문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발음으로 다른 음과 음으로 새긴단 말이죠. 한문을 읽을 때 두 가지가 있죠. 하늘, 천, 따지, 땅지 이렇게 읽을 때 하늘이니 땅이니 하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한 뜻이잖아요. 이 부분을 군이라고 합니다. 군이라고 하고 천, 지 이 부분을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천 할 때 하늘 이거는 훈독이라고 하고 천 이거는 음독이라고 합니다. 이 훈독과 음독이 어디에나 뒤섞여 있죠. 근데 우리는 하늘, 천, 따지 이러지만 만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앞에 군이 다를 거 아닙니까? 음의 발음이 다를 거 아닙니까? 걔네들은. 그러니까 군도 다르고요. 걔네들은 천이라고 발음 못 하거든요. 중국 애들은 펜 이렇게 발음만 되고 그리고 입성이 우리는 살아있고 다른 민족들은 입성이 없기 때문에 발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동일한 문자를 써놓고 군과 음이 다 달라지는 현상 이게 국지 어미 문자 여문자 불상유통이라고 하는 바로 그 현상입니다. 그럼 그 현상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데가 다 그런 거죠. 모든 데가 다 그런 건데 요 중국 할 때 이 중국은 제가 어떤 국가로서의 중국을 연상하시면 안 되고 하나의 문화적인 제국으로서의 중화문화권, 중화문명권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원권, 결국 한자인 거죠. 결국 한자, 전통 한자를 하고 전통 한자에 대한 어떤 음이, 음독이 이곳저곳에서 다 다르고 표현하면 안 돼 있다. 이게 바로 국지여음 이호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도 그 뜻을 다 펼치지 못한다. 그거를 내가 가엾게 여겨서 28자를 만드나니 사람들이 일용
아버님께서 일용의 편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조선의 정치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된다는 말씀 지난번에 드렸죠. 예. 그래서 관료들이 중앙집중제를 고려와 달리 중앙집중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토고들을 없애고 관리를 내려보냈는데, 관리들이 백성들이 문맹이라는 것을 악용해서 어떤 병력이라든가 세금 문제에 있어서 수탈을 하는 부패 현상이 사회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예, 조선왕조 초기 첫 1세기에 국가의 기강을 잡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들기 이미 전 때부터, 이방원 때부터 백성들이 공유해서 문자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없게끔 하는 것이 조선 왕조의 기틀을 잡는 국책 사업이다라고 하는 왕조 자체의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왕조 자체 문제의식이 세종 때 와서 하나의 수군 사업으로 결실을 맺게 된 거죠. 자, 그런 어떤 창제 의의에 대해 가지고 한문단을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 군소리 없이 바로 사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음, 여, 분자, 초발성, 병서, 여, 규자, 초발성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해령은 전부 다 한문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써놓고 이것은 아음이다. 그 다음 이 아음은 한문으로 군이라고 우리가 발음할 때에 그 첫 소리 군 하려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발성이라고 하는 바로 앞에 있는 그걸 얘기합니다. 군이라고 발음할 때의 첫 소리, 그것처럼 발음해라 라는 뜻이에요. 여 군자 초발성, 병서, 이거를 병서라고 하는 건 연달아 쓰는 겁니다. 연사하고 병서가 있는데요, 연사는 세로로 연달아 쓰는 거고 병서는 가로로 연달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로로 연달아 쓰게 되면 쌍기역이 되는 거죠. 기역을 두 번 쓰는 거예요. 쌍기역이 되는 건데, 그렇게 쌍기역을 쓰게 되면 요 규자 초발성. 자, 이게 훈민정음 해례문을 읽으면 우리가 예전에 한문을 어떻게 소리냈는가도 많은 글자들을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오편에 보면 규라고 나와 있지만 옛 사람들은 이걸 규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한자를. 그래서 규자가 나오는 어떤 초성 소리처럼 내라 라는 식으로 문장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이제 사례들은 다 똑같고요. 다 똑같은데 순서를 한번 눈여겨보면 설명하고 나서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옥지영 설명해요. 그 다음에 설명하고 설명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니은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순서가 해례본에 보면 거꾸로 뒤집혀 나옵니다. 이쪽에 있는 것들을 맨 앞으로 빼놔요. 네. 그래서 이 순서가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도 조금 중요한데요. 먼저 이 자음인데, 자음들을 훈민정음식으로 발음을 할 때 자음에다가 자음은 다소리라고 하잖아요. 어딘가 닿아야 소리가 난다. 모음에 닿아야 소리가 난다. 예, 모음은 그 자체로 소리가 되는데, 오와 우와 이런 거는 그 자체로 소리가 되는데, 다른 자음 필요 없이 그 자체가 발음이 되는데, 예, 기역, 예티끌, 리을 얘들은 모음하고 닿지 않으면 발음이 안 되는 거죠. 모음하고 닿아야 되는데, 근데 이 모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질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역에다가 오를 붙이면 고가 되고 우를 붙이면 구가 되는데, 고하고 구하고는 느낌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자음이든 들어가는 순간 성질값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이 기역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고 가장 그 자음 본래의 성질에 가까운 어떤 음을 발음할 수 있도록 모음을 가져다 붙이려면 뭘 갖다 붙여야 되겠는가가 문제가 되죠. 문제가 돼요. 그때 이제 훈민정음 애들은 을을 갖다 붙이라고 합니다. 아의 할 때
왜 이 의를 갖다 붙이라고 하는가 하면 국민정음의 모든 음소에는 오행값이 붙어 있고요. 또 동시에 숫자 값도 붙어 있습니다. 근데 천지인할 때 여기에서 이 천지인의 임 부분은 요거는 모든 것을 종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행이나 숫자로 붙일 수 없다라고 혈해본 제자에 나와요. 얘 하나만 일단 모든 것을 종합한 무수, 무각수로 제껴놓고 나머지는 전부 숫자와 오행이 붙어 있습니다. 숫자와 오행이 붙어 있는 것 중에 얘는 오토가 붙어 있고요. 얘는 10토가 붙어 있어요. 음양오행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종합한 값이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이거는 홀수고 이건 짝수잖아요. 그죠? 그럼 홀수라고 하는 건 변화를 일으키는 애거든. 그래서 이걸 양토라고 합니다. 얘를 음토라고 합니다. 홀수는 양, 짝수는 음이니까. 그런데 십진법에서는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자체의 의미가 동시에 0이거든요. 십진법에서는 10이 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음에다가 10을 갖다 붙이면 더하기 0을 하는 거거든. 더하기 0을 하면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의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에다가 의를 붙여서 발음하는 것이 그 자음의 원래 성질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다라는 논리가 되게 됩니다. 그럼 기억을 발음할 때 국민정음이 제시하고 있는 발음 방식은 기억이 아니고 그가 되는 거죠. 기억을 발음할 때는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이어는 이것은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그게 일단 국민정음에 나와 있는 발음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설순치후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죠. 아설순치후. 아설순치후는 수는 시음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여기에 사이시옷에 열이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사이시옷에 이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17개가 나오는 거예요. 17개가 이제 자음 전부다죠. 자음 전부다인데 아설순치후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소리가 나는 우리 구강 구조 안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목구멍 뒤쪽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거는 어금니 소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금 이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보면 여기서 소리가 나요. 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금니 있는 위치다 하는 거죠. 구강 구조로 보면 하면 혀가 닿아야 되죠. 르 전부 다 혀가 위쪽에 닿아야 돼요. 혀가 움직여야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금니 소리 요거는 여기 혀소리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 위치에 어떤 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현대 국어학자들은 어떤 국민정음의 28자가 전부 구강구조를 따라서 명칭을 정해놨다라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맞죠? 그게 자음은 맞아요. 근데 모음에는 그 얘기가 안 통합니다. 모음은 뭘 발음하든지 간에 모조리는 목구멍 소리가 납니다. 후음이 납니다. 아라고 하든 오라고 하든 우라고 하든 으라고 하든 뭘 발음해도 전부 후음이 난다는 거예요. 목구멍 안쪽에서 소리가 오는 거예요. 모음은. 그래서 현대 국어학자들이 이것도 실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헤르본 제자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헤르본에서는 모음은 자음은 각상 기형이 제지 각각의 글자들이 그 형태 목구멍 이게 이 구강 구조에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따른 그 형을 따라서 만들었다. 국어학자들은 요거를 28자에 다 그랬다라고 하면서 구강 구조 이론을 28자 모음까지 다 적용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례본 제자에도 읽어보면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가 꼭 보게 될 겁니다. 뒤에 보면 모음에 대해서는 심천합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심, 깊다, 천, 얕다, 합, 닫는다, 벽, 연다. 그러니까 모음은 다 동일한 모음이고 동일한 모음인데 이 후음이 깊이가 깊냐 아니면 얇냐 그 다음에 열리는 쪽이냐 닫히는 쪽이냐 이거 가지고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강 구조의 어느 위치 가지고 구별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현대국어학이 얼마나 해례본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 어떤 원리들에 사실 무시하게 가르치느냐. 분명히 명시적으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국어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 학문적으로 지적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옥시형 얘기하고 드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르 얘기하고 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 얘기하고 저기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쭉 다 자음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반스름 반치음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자음인데요. 요 자음의 아수순취후라고 해서 이제 구강 소리 나는 구강의 위치를 가지고 이름을 매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오행 값을 붙여놓은 거죠. 이 오행 값이 목파 토금수예요. 목파 토금수. 목파 토금수인데 동양에서 음양 오행을 다룰 때는 천간지지 두 가지를 합해서 다루거든요. 천간지지 두 가지를 합해서 다루고 그 중에서 이제 저기 천간의 순서하고 지지의 순서가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천간 같은 경우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이렇게 나가요. 그럼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갑을병정 무기 경신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나갑니다. 두 개씩 묶어서 나가는데 얘들이 각각 두 개씩 오행적으로 목, 파, 토, 금, 수인 거죠. 예. 목과 금수고 구별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앞에 있는 애는 양, 뒤에 있는 애 양,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예. 근데 천간의 순서 자체가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그대로 목과 토, 금수입니다. 그리고 목과 토, 금수라고 하는 요거는 그대로 생생관계입니다. 목생하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앞에 있는 이 힘이 뒤에 있는 힘을 유발시키는 관계라는 거예요. 유발시키는 관계다. 그런데 지지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지는 자축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축이면 인성음이 신유수. 자축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래는 세 개씩 묶어서 자축이 묘진사 어미신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관습적으로 그렇게 읽지를 않고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중간에다가 토를 놓고 읽는 방식이거든요. 자축이 이렇게 읽는 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축이 여기에서 아, 으, 이 기본 모음 세 가지를 그대로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해례본 제자에서. 여기가 자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계절은 한 면이 계절이잖아요. 이 전체가 수란 말이에요. 이 전체가 수, 이 전체가 목, 이 전체가 화, 이 전체가 금이 되고 이제 중앙이 토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럼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는 여기다 배치를 시키자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이렇게 돌아옵니다. 요렇게 원래는 한 바퀴 도는 건데 중간에 토 있는 대로 살짝 꺾여가지고 우회전하는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저기 지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자축 하면 이제 수가 끝나버리죠. 요쪽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지는 가만 보면 중앙에 있는 토를 별도로 고려를 안 하고 한쪽 면을 세 개씩으로 나눠가지고 임묘진, 서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해자축 이렇게 하지 않고 자축, 임묘진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건 또 이유가 있는 거죠. 자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동양에서는 여기서 태극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말하자면 일조령 변화의 관측 지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조량, 빛의 양이 어느 만큼인가에 따라 가지고 사물의 모든 생명의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연을 관찰할 때 항상 일조량의 변화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 극점을 짓는가, 어디에서 순환하는가 계속 이걸 쫓아서 보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도 나오다시피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그것이 빛이 돼서, 근데 말씀이 바로 생명을 창조한 게 아니고 말씀이 빛이 돼서 생명을 창조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과 열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빛과 열의 변화가 생명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생명의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빛과 열의 변화가 일련의 순환 속에서 시작되는 지점을 동지점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자축 2개 하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지지의 순서는 오행으로서 보자면 수, 목, 화, 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수, 목, 화, 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톤은 안 보이잖아요. 톤은 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임묘진 세 개가 다, 이쪽이 임묘진인데 요 세 개 다 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목 안에 토가 하나 끼어 있는 거죠. 사오미 하면 여기에 목, 이 세 개가 다 합해서 목이다라고 보는데 미가 여기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토라고 하는 놈이 좀 특이한 놈입니다. 토는 종합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한다는 것은 자기 자체로는 개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체값은 없고 옆에 있는 애가 뭔가에 따라서 그 애의 성질을 종합하면서 다음 값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계절의 순환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수목화금이라고 하는 순서가 나오는 거고, 계절 순환이 아니고 기운의 순환에 있어서는 목화토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천간의 순서하고 지지의 순서가 다릅니다. 천간 순서, 지지 순서가 다른데, 그럼 이거는 아까 일조량 변화 때문에 그러면 저기 동지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얘는 왜 목부터 시작하는데 또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됩니다. 왜 목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태양계에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행성들 중에 태양을 제외하고 태양은 우리 지구에 항상 상수값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행성들 중에서 힘이 제일 센 애가 목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성의 모든 어떤 운동의 그 전체 힘의 양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해 버립니다. 목이 나머지 운동들을 끌고 간다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목이 어떻게 다른 거로 조금 변환이 되면서 전체 운동을 끌고 가는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대기의 움직임을 보는 게 동양의 관이기 때문에 목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개의 순서가 있습니다. 2개의 순서가 있는데 아설순추는 이 2개의 순서 중에 위의 순서잖아요. 맞죠? 위의 순서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설순추는 그대로 목화토금수니까 이건 천간과 지지의 순서 중에서는 천간의 순서네. 천간의 순서라고 한다면, 천간의 순서라고 하는 그 자음은 천간의 질서로부터 도출했구나. 이걸 일단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이건 제가 유추라고 했는데 해례본에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이것은 천간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설명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때 당시 사람들한테 너무 당연한 거라서. 아설순추 써놨으면 목화토금수 써놓은 건데 이때 사람들은 천간지지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인데 당연히 천간이지 뭐 달리 설명할 게 없는 거죠. 요즘도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그 대학자가 글을 쓴다. 그러면 뭐 인권의 존엄함 이런 거에다가 밑에 주석 달아가지고 인권이랑 한번뭐 어떻고 저떻고 몇 년 전에 어떻고 이런 주석을 다냐? 안 단죠.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근대 사회의 기본 질서가 개인들의 자유로운 참정권을 기초로 한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공공공화국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뭐 이런 거에 반대하는 종교 국가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유엔 같은 데서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다 추가 설명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때 세계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추가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음양을 하나도 모르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정당순상과 똑같습니다. 이게 유추한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알게 되지만 이때 사람들은 딱 보면 청간이네 이런 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죠. 만약에 어떤 것을 대비되게 만드는 것이라면 자음이 청간을 딴 거라면 그러면 보나마나 모음은 지지를 딴 거겠네. 그거 유추할 수 있죠. 나중에 모음 보시면 맞아요. 지지 딴 거예요. 지지를 따랐다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청간 내지는 지지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인간에게 그 영향이 들어왔을 때, 한마디로 별기운이 인간한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건데, 별기운이 인간한테 영향을 미쳤을 때 뭐로 의미가 되고 작동하는가 하는 거. 이런 건 여러분의 일일이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설명이 전혀 없는데 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이 타고나는 것은 모험이다. 그래서 모험이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기초 감정이다. 반면에 자음은 주변의 자연 대상물들을 표현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나온 거다. 이게 슈타인의 얘기예요. 슈타인의 얘기인데, 그러면 인간도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고, 인간이 있고 인간 주변의 환경이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청간지지로 나눠가지고 배당을 했을 거 아닙니까? 배당을 했을 때 인간을 지지로 놓냐 청간으로 놓냐 이 문제입니다. 인간을 뭐로 놓고 환경적 경험들을 뭐로 놓을 거냐, 이거 두 개 일단 갈라야 된다는 거죠. 두 개를 갈라야 된다. 두 개를 다루는데 지금 이제 음양오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이걸 한 개 한 개 제가 짚어야 돼서 말이 길어지는데 어떤 게 더 복잡하겠습니까? 청간하고 지지하고 뭐가 더 복잡합니까? 간단하죠. 청간 10개인데 지지 12개거든. 지지가 더 복잡해요. 네, 지지가 개수가 많잖아요. 지지는 5개 행성을 음양으로 청간은 5개 행성의 기운을 음양으로 나눈 거고 사실은 지지는 6개를 음양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0개, 12개가 나오는 겁니다. 지지가 복잡합니다. 그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구상에서 제일 복잡하잖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주체의 성정을 지지 쪽에다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로부터 모음을 끌어내는 겁니다. 지지의 순환 질서로부터 모음을 끌어내고 그럼 자연스럽게 대상의 질서는 청간에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청간의 자음을 배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청간의 자음이 배당이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청간은 원래 가불명령 무기경전에서 10개밖에 없어야 돼요. 10개밖에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10개가 아니고 15개거든. 한마디로 3분화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청간은 원래 10개잖아. 이건 15개잖아. 그러니까 청간 그 자체가 아니죠. 약간 변형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5 곱하기 2가 아니고 5 곱하기 3으로 변형시켜 놓고 거기다 반응도 2개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어떤 그 사물 그 자체의 변화 단계는 10개에게 맞는데 인간이 이거를 인식할 때에는 10개로 인식하지 않고 2분으로 인식하지 않고 3분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운동을 인식하는 방식이 인간에게 이것이 드러나서 인식될 때에는 바탕은 2개인데 운동으로 나타날 때는 인간의 인식 속에서는 이게 3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거를 오행의 3, 5 분기라고 합니다. 3, 5 분기.
평면이 이렇게 깔려있다라고 했을 때 운동은 평면이 깔려있기 때문에 지면이 깔려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한 바퀴 돌지를 못하고 허공에서는 한 바퀴 돌 텐데 허공이 아니기 때문에 안원을 그리게 돼 있죠. 안원을 그리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이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은 기본적으로 포물선 운동이에요. 포물선 운동이면 첫 시작할 때 하고 정점에 올라갔을 때 하고 이게 기울어질 때 자연스럽게 3분화가 되잖아요. 올라갈 때 정점일 때 기울어질 때 올라갈 때 정점일 때 기울어질 때 이런 식으로 운동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본, 중, 만이라고 합니다. 본, 중, 만. 본이라고 하는 게 시작할 때의 힘, 중이라고 하는 것이 정점일 때의 힘, 그 다음에 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울어지고 딴 것으로 전환될 때의 힘. 그래서 사실은 오형의 삼호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동을 인식하는 인간의 3단계 요런 거. 그래서 인체 생리적이고 인간의 인식을 다루는 거에서는 음량 그 자체로 쓰지 않고 3단계로 나눠서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황제내경에 나오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원오행이 있지만 이 원오행을 영역이나 차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변형시켜서 섞어 쓰게 돼 있어요. 섞어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오행의 상생상급 이런 것만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형시켜서 섞어버리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원리를 몰라서 헤매게 돼요. 헤매게 되는데 이 오행이라고 하는 놈을 어른에 썼을 때, 병법에 썼을 때, 풍수에 썼을 때, 인간에게 쓸 때, 식물에게 쓸 때 다 다르게 씁니다. 다 다르게. 그거는 인위적으로 다르게 쓰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다르게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적용되는 대상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음량으로 나눈 게 아니고 본중말로 나눕니다. 오행을 본중말로 나눠가지고 15개가 나오는 거고 요 2개가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요 2개는 뭐냐 하는 거를 오늘날 현대국어학자들은 이거를 이체자라 그러잖아요. 이체자라고 해서 예외 규정 처리해버립니다. 이게 왜 나오는지 설명을 못하는 거죠. 예외 규정 처리해버리는데 실제로 해를 본 제자해를 음양오행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게 주역의 논리잖아요. 근데 주역의 논리 그 자체를 아는 사람들은 저걸 보자마자 아 저거는 예외가 아니고 금화교육 현상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제자해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례본의 실제 원문을 읽어보면 이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안 나옵니다. 이체라는 글자가 없어요. 이기체라고 나옵니다. 기자를 하나 넣냐 안 넣냐 라고 하는 게 의미가 팍 달라져 버립니다. 그건 나중에 제자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대충 눈에 들어오죠? 요거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치를 하자면 그, 트, 프, 스, 츠, 크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세 개씩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체라고 하는 놈은 딱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소름이 끝나는 데에서 르가 나오고 치음이 시작하려고 하는 데에서 사이시옷이 나옵니다. 사이시옷이. 그럼 요 지점이 뭔가 실제 자연에서 뭔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데라고 하는 거를 뭐가 있어야지 여기서 글자가 추가적으로 나온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느낌을 형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느낌을 소리로 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자연에 어떤 현상이 있어야 이걸 모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요 지점이 다른 시기에 비해 가지고 뭔가 특별한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요때가 우리 한반도를 포함해서 이쪽은 화북지방이라고 해요. 동부가 쪽 여기를 화북이라고 하는데 이 화북지방의 날씨상 시기적으로 이때가 먼저 혹시 대충 짐작이 되나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7월 중순 이후 7월 중순 이후부터 한 8월 중순까지에 걸쳐져 있는 시간대입니다. 이때가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일부터 한 7월 중하순까지 장마가 이어지죠. 예, 장마가 이어져가지고 이제 물기가 쫙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난 다음, 근데 애초에 물이 왜 쏟아지겠습니까? 날이 더우니까 대기가 습해져가지고 올라갔던 수증기가 더운 이 바람을 만나가지고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물이 한번 다 빠지고 나면 먹구름이 위에 이렇게 저기 대기권에 있을 때에는 바깥에서 오는 별빛들이 사실은 이 먹구름에 반사가 돼가지고 지상으로 떨어지는 힘이 약해요. 근데 이게 물기로 한번 쫙 다 빠지고 나면 외부에 있는 별기운들이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왕창 내리고 나면 별기운이 세진다는 거야. 비가 왕창 내리고 나면 별기운이 세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동농업에서도 비 온 날 다음 날이 마침 보름달이 뜬다 그러면 그때 식물 가져가기 최고인데, 네. 별기운은 왕창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가 1년 중에서 보면 바로 이때가 장마가 끝나고 복날이 시작되는, 이거는 어떤 태양의 반사율을 말할 것도 없고, 예, 다른 행성들의 별기운도 지구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때입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극에 달하게 돼요. 양기가 극에 달하게 되는데, 극에 달하면 전환이 되거든요. 뭐든지 극점을 찍으면 반대편으로 전환되잖아. 예. 그러니까 복날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복날이 한동안 이어지다가 복날이 열흘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초말복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달 걸리죠. 한 달 정도 걸려가지고 외부의 어떤 우주의 별기운들이 집중되는 요 기간이 딱 지나자마자 탁 꺾이면서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어버리는 거죠. 양에서 음이라고 하는 게 계절상으로 보면 가을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가을 날씨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더워서 반팔 입었는데 오늘 긴팔 입어야 될 정도로 날씨가 팍 꺾여요. 서서히 가는 게 아니고 진짜로 팍 전환이 되거든요. 한 2-3일 사이에. 맞죠? 이런 급격한 양에서 음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때가 여기에요. 여기하고 그 다음 월, 여기가 미월이 있고 여기가 신월이 있는데, 예, 신월이 있는데 바로 이 현상이 실제로는 신월에 가가지고 나타납니다. 신월에서 4, 5, 미, 신유술 할 때 신월, 음력 7월, 양력 8월 보름 이후, 8월 보름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극에 달하고 팍 꺾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팍 꺾이는 요거를 화기운이 막 정점을 찍었다가 이게 금기운으로 급격하게 바뀌는 현상, 요걸 금화교역이라고 그래요. 금과 화가 자리를 바꾼다. 금과 화가 자리를 바꾼다라고 해서 금화교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금화교역은 한마디로 어떤 대칭적인 상태가 있을 때 이쪽 A 상태에서 B 상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양적인 상태에서 음적인 상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넘어가기 위해서 자연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배후에서 움직이는 힘이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 열기를 계속 쌓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급격하게 바뀌었을 때 어떤 그 초기 상태가, 자, 양에서 음으로 전환이 됐을 때 음의 최초의 상태는 아직까지 양기운의 영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과도기적인 상태가 살짝 나오고 이제 본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앞에 있었던 상태를 계속 반전시키는 어떤 힘의 작용이 있어야 돼요. 뒤의 상태를 앞 상태하고 살짝 연결해주는 과도기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르라고 하는 게 앞에 상태를 계속 반전시키면서 쌓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발음이에요. 반면에 사이시어 스라고 발음되는 요거는, 예, 치음이 이제 시작되는 아주 초기에 살짝 과도기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금화교역의 어떤 자연 질서를 표현해주고 있는 발음들이에요. 이게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외라고 하는 사람들은 옛사람들이 음양오행이나 주역을 가지고 어떻게 저 기후를 설명하고, 예, 예측했는가를 모르니까 저걸 예외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니까. 한마디로
세계관으로서의 음양오해, 세계관으로서의 주역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보면 저게 왜 들어가는지 규칙상에서 설명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국어학자들이 설명을 못 해내는 거야.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안타깝게도 국어학자들이 주역이나 음양오행 자체를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역이나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민정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게 되버린다. 자, 그러면 지금 예의편에 나와 있는 거로는 극크하고 드트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발음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뭐라고 지금 해례본에서는 이거를 이름을 짓고 있는가 하면 얘를 불청불탁이라고 합니다. 불청불탁. 한마디로 청하지도 않고 탁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청하지도 않고 소리가 청하지도 않고 탁하지도 않은 소리다. 네, 중성적이다. 그리고 얘를 청이라고 합니다. 전청. 전부 청한 맑은 소리가 난다. 이건 전탁. 모조리 탁한 소리가 난다. 그런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뭐가 맑고 뭐가 탁하냐? 획이 하나 더 있으면 탁한 거고, 획의 개수가 적으면 맑은 거고, 획의 개수가 많으면 탁한 거예요. 크는 그에 비해서 획이 하나 많잖아요. 그죠? 트는 드에 비해서 획이 하나 많잖아요. 이거는 뭐 획이 많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운동의 실제적인 어떤 진행 과정상 수직 운동이 있고 수평 운동이 있는데 뭐부터 일어날까요? 수직 운동 먼저 일어납니다. 수직 운동 먼저 일어납니다. 지구상에는. 그래서 이게 먼저, 이게 나중이에요. 수평 운동이. 이게 수직이고 이게 수평이잖아. 원래 모습은 네모잖아요. 네모. 네모에서 드라고 하는 건 네모를 위쪽으로 이렇게 뻗쳐놓은 거 아닙니까? 퍼라고 하는 것은 수평으로 펼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수직 확장, 이게 수평 확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저츠도 마찬가지로 이게 획이 많죠? 마찬가지로 이게 획이 많죠? 이게 획이 많은 애들을 탁하다라고 하고, 획이 상대적으로 적은 애들을 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획이 많으면 소리가 세지죠. 그에 비해서 크가 소리가 세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트가 소리가 세다는 겁니다. 격음 현상이 더 강하게 난다. 그래서 목을 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해례본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해례본 제자하에서는 요 순서 중에 이 불청불탁인 애들을 맨 앞으로 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의편에서는 전청자, 전탁자를 먼저 보여주고 불청불탁자를 나중에 보여주고, 해례본에서는 이걸 맨 앞으로 빼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주고 두 번의 순서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제자리까지 보고 나서 저기에다 부여하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맨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전체를 목인데 나중에 제자에서 얘기하기를 이를 꼭지형이라고 하죠. 꼭지형은 이제 새싹이 나온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새싹이 나온 거다. 그는 나무가 장성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크는 그 나무가 고목나무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가 있는 거죠. 제자에 나와 있는 순서를 살려서 배치를 하면 실은 불청불탁이라고 되어 있는 적을 맨 앞으로 빼야 된다는 거예요. 각 어떤 목판 토금수의 첫 상태를 불청불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봐도 말이 돼요. 첫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의 상태하고 이 뒤의 상태하고 사이를 잇고 있기 때문에, 예, 불청불탁이나 중성화된 이런 소리가 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글자 모양새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제 아설순 주어 자체를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사람을 그려놓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그려놓고 기억이라고 하는 게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소리다. 그래서 기억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맞죠? 니은이라고 하는 게 혀끝에 닿으니까 그래서 니은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진짜로 어렸을 때 이 설명 듣자마자 생각했던 게 왜 맨날 오른쪽만 보고 있냐? 그렇잖아요. 굳이 오른쪽이라고 방향을 고정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지. 그거 왜 그 방향을 고정해 놨지? 그리고 시역 같은 거는 뭐 이빨 소리 나는데 내 이빨은 아니던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사실은 꽤 맞춘 설명입니다. 요런 식의 어떤 요런 취지의 얘기가 국민연금 회로원에 나오냐?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국어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양 오형을 모르는 상태에서 글자가 왜 저렇게 만들어졌는가를 유추를 못하다 보니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짜 맞춘 거예요. 근데 저렇게 증명할 수 없는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말 그대로 뭐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식의 상상력이 학문적인 썰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특히 국민정음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국민정음 연구가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뭐라고 해서 문틀 소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예. 세종대왕이 창문 틀을 보고 글자 만들었다고. 예. 문창살 소리라고 하는 게 70년대까지 교과서에 나왔어요. 그럼 이게 근거가 뭐냐? 아무 근거가 없죠. 상상이죠. 상상이에요. 어떻게 상상을 썰이라고, 그게 아무리 가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어떤 증거와 증명을 가지고 가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개인이 그냥 이리저리 요랬을까 저랬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가지고 썰이라고 해놓은 게 참 안타깝지만 우리 학계에서 왕왕 있는 일입니다. 왕왕이 있는 일인데 바로 이 어떤 사람의 발음 기관을 그대로 그려놓고 이걸 딱 쓸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런 이 근거가 없어요. 헤르본에는. 오히려 헤르본에 있는 것들을 유추해서 나중에 제자리를 보시면 이제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텐데, 동양의 모든 논리를 종이 위에다가 평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특히 헤르본에서 지금 나오는 건 하도낙스의 하도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하도가 별게 아니고 바로 이 방위판에다가 오행을 배치를 하고 숫자를 배치를 하고 할 때 이 방위가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맨날 이쪽이 동쪽, 서쪽 이렇게 방위를 배치하는 것 자체가 하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도에서 이렇게 방위를 배치하는데,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음양 오행을 가지고 뭔가 논리를 전개했던 사람들은 방위와 그 방위에 따른 오행의 성질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당연한 거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요 방위판을 쓰는 거는 그냥 공통사항이에요.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듯이 씁니다. 굳이 따라 올라가면 하도낙서가 뭔가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 하도낙서라고 하는 걸로 모든 어떤 자연의 흐름들을 그 특정 방위판으로 설명하려고 했던가 하는 거는 이제 기원에서 왜 그렇게 시작했는가 하는 건 따로 설명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다 그냥 보편 공통으로 쓰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글자의 모양을 한번 유추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언제나 맨 처음 생명이 태어나면 일단 1년 순환, 목화토금수의 순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1년생 식물이잖아요. 그렇죠. 기운의 순환. 박물들 같은 경우에는 박물들도 기운이 순환되겠지만 이거 뭐 수십 년 걸리고, 식물들 중에서도 뭐 괴목이나 덧갈나무 같은 애들은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얘들도 그 순환 한 바퀴 돌아가는데 수십 년이 걸리단 말이지. 그런데 1년생
순간에 그 순환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1년생 식물들이 일종의 사람들이 뭔가를 관찰해서 비유를 할 때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데 그러면 1년생 식물들이 싹이 난다고 한번 해봐요. 기준점은 여기, 출발점은 여기. 싹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삐쭉 고개를 내밀겠죠. 이게 꼭지경이에요. 삐쭉 싹이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콩나물이라도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진짜로 식물에 싹이 날 때 고리감처럼 가만히 내버려두면 동쪽을 향해서 나요.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동쪽을 향해서 납니다. 싹의 그 꼬리가 방향이 해뜨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자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얘가 더 자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 크입니다. 차례대로 그 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저도 이해 안 된 표정인데. 네? 모르겠어요? 이게 그대로 응급합니다. 그럼 너는 뭐냐? 요게 기준이에요. 너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너로 가려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넣죠. 들어가려면 이렇게 가는 거죠. 되잖아요. 트는 그 안에 뭐가 하나 더 힘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르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저 르의 의미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식인데 넘어가려면 양 기운에 올라갔던 것을 자꾸 되먹임을 하는 뭔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되먹임. 자연에서 열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 열기를 되먹임 해가지고 극단 가서 이로도록 쏴주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고. 트 다음에 르가 오잖아요. 그러면 드 자체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같은 거 칠 때 필순을 배우잖아요. 필순을 배우는데 이게 지금 근대 문법에 맞춰가지고 기역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제가 금방 얘기한 이 훈민정음의 유추를 따라가 보자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필순이. 그래야지 얘가 자연의 어떤 성질을 표시하려고 했는지가 필순에서 나타났다는 거야. 자랐다니까 이렇게. 네. 한 번 자르고 두 번 자랐다니까요. 디귿도 마찬가지로, 느도 마찬가지로, 느가 이게 화잖아, 화. 화라고 하는 것의 기본 성질은 화, 왈, 염상. 화라고 하는 놈은 뜨겁고 위쪽으로 오른다. 지금 이렇게 그래야 위쪽으로 오르는 게 되죠. 그죠? 이렇게 써야 위쪽으로 오르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해면 내려버리는 거잖아. 네. 그래서 느라고 하는 것은 화기운을 담고 있는 놈인데 이게 화기운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필수로 표시하려면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화기운이라고 하는 놈이 주구장창 계속 뻗어나갈 수가 없고 어떤 한계에 닿잖아. 닿았다. 네. 닿았다라고 하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제한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럼 뒤것은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뒤것은 이렇게 쓰면 이걸 되먹인다, 반전시킨다 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지. 이해되시죠? 안 어렵죠? 올라간다, 느. 닿았다, 드. 이거 반전시킨다, 르. 이렇게 쓰는 게 국민정음의 필수라는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쓰자는 거면 별 리가 없죠. 네? 그럼 우리는 저렇게 쓰도록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면 시험 빵점 받아요. 시험 빵점 받지만 근데 애들이 가만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저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네. 진짜 필수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현실적인 교육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소한 우리가 두 가지나 하자. 하나는 어느 순서로 쓰더라도 그거를 틀렸다 맞았다라고 고정시키지 말자.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실제로 어떤 그 음소로부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자기가 느낀 대로 써보려고 했을 때 이렇게 쓰면 안 돼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잘하실 수 있다고 보고, 그 전에 아이들이 감성적으로 문자를 배워야 되는 나이대 아이들, 이 감성적으로 문자를 배워야 되는 나이대 아이들은 문자의 제자 원리를 머릿속에 넣을 필요는 없고, 다만 음소가 가지고 있는 오행과의 연관성, 이런 거를 느낌으로 알고 있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낱말들이 실제로 그 오행적 의미를 띠고 있어요.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뜨겁다, 뜨겁다, 여기가 뜨거운 데잖아요. 덥다, 여기가 더운 데잖아요. 닿았다, 여기가 닿은 데잖아요. 그렇잖아요. 날이 밝다, 날, 여기가 밝은 데예요. 높다, 여기가 높은 데죠. 그래서 사람이 기분이 높아지면 붕 뜨면 나오는 게 노래잖아요. 예. 그리고 기분이 업돼서 뛰어오는 게 놀이잖아요. 나, 예? 나라고 하는 거는 다에서 저기가 오는 거죠. 낮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단 밝은 거예요. 이거 낮과 밤 할 때 낮, 이거는 밝은 거예요. 이건 밝은 건데 다에서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극에 달하면 전환되잖아. 극에 달하면 전환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도 보세요. 하늘의 한자는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이게 제일 밑자잖아. 근데 하늘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하늘이에요. 근데 땅은 거꾸로 여기서 내려옵니다. 땅 이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운동성을 띠고 있어요. 운동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는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거는 아래로 내려오고, 이걸 수성화강이라고 하잖아. 수는 올라가고 화는 내려온다. 낮다라고 할 때는 낮만 가지고는 아래라고 하는 게 표현 안 되고 다에서 표현해요. 낮아진다 할 때는 아지에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응용형을 너무 빨리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이게 익숙해지려면 좀 훈련이 필요한데 어쨌든 저 음소들이 한약의 오행적인 느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최소한 어떤 특정 단어가 특정 계절이나 특정 오행, 특정 자연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느낌을 주게 되면 최소한 아이들은 그 특정 어떤 단어가 그 의미로 쓰이게 되는 최소한의 근거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돼요. 아, 이래서 하늘이라고 불렀구나, 이래서 땅이라고 불렀구나 하는 거. 근데 어떤 문자를 그 자기의 경험이나 감성하고 연결해서 문자를 보는 거하고 연결 못하고 문자를 보는 거하고는 인간의 인식에, 의식에 주는 효과는 천지 차이가 나버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슈타이너가 권장하고 있잖아요. 맨 첫날 제가 은하의 연한테 언어가 자연적으로부터 기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 자기가 만화서가 되면 되고 이거 안 된다 그랬죠. 둘째, 맨 처음에 그 발언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부터 그 발언을 했겠는지를 현실에 추적해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가만 내버려둬도 애들이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애들이 끊임없이 묻는 게 이걸 왜 이거라고 부르느냐. 말이 한참 늘 때쯤 아이들은 이 질문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아들은 안 그랬나? 만약에 안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일찌감치 호기심에 억눌려 버립니다. 한국 교육이 참 슬픈 게 요게 정답이야, 요게 정답이야를 너무 빨리 강요를 해버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내 생각 필요 없네 이렇게 돼요. 내 생각 필요 없네 부터 질문이 안 나오게 됩니다. 질문이 안 나오고 정답을 알려줘만 나오게 돼요. 이게 일찌감치 만약에 유아 때부터 이런 게 자꾸 이제 요구가 돼가지고 애들이 쉽게 말해서 호기심이 죽어버리고 기가 꺾여 있으면 질문 안 하죠. 교육에서 제일 나쁜 게 질문 안 하는 겁니다. 호기심을 안 갖는 겁니다. 네. 애들이 외부의 정답, 자기 나름대로 상상한 것이 계속 부정당하고 자기의 느낌과 감성과 이런 것들이 계속 부정당하거나 정답 패턴에 의해 가지고 부정당하거나 외면당하거나 이러면 애들이 더 이상 이제 안 궁금해 이렇게 딱 갇혀버려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말 배울 때 아이들은 반드시 이 말을 왜 그 뜻이 이 말이 되게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가지게끔 돼 있어요. 가지게. 그래서 그런 호기심이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이게 최소한의 어떤 자연력과의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문자를 전달해 주는 거. 이게 교육에서 사실 우리가 새로